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인 거예요. 한국을 믿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서 그걸 미국의 원전 산업을 부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국 AI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두려운 문제, 중국입니다. 뭐가 두렵냐? 지금 조선이에요. 조선, 원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벌써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타임즈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그 글로벌 타임스에서 벌써 한국에 미국 조선업 진출을 지금 아주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겠죠. 네. 네. 니들 뭐 하냐? 이거지. 너희들 조심해. 벌써 이런 논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은 해양 국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야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남중국해와 이 일대를 다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는 해양 국가로서의 목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제1 도련선이니 제2 도련선이니 다 그 전략 개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와이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거대한 전략 개념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미국의 해군력이 계속 쇠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배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화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가서 인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말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3, 4년 후부터 미국 구축함들이 막 만들어져. 중국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이거. 진짜 재앙이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소위 안미 경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양쪽 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도 용납 못하고 중국도 용납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 원전도 지금 그렇다고 보거든요. 원전이나 또는 지금 LS 전선 진출하는 거나 변압기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그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이 원전 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산업이 그야말로 붐을 이루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것을 기존의 발전소들, 미국 내 발전소를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빨리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는 현재로서 물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잘해요. 근데 그들에게 그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네. 그 다음은 누구냐?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서 그걸 미국의 원전 산업을 부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국 AI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최첨단 전략 산업들이잖아요. 이 AI라는 게 중국하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맞닥뜨리는 산업 아닙니까? 중국으로서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선택의 시간 그런 게 됐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그 보니까 테슬라가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주도 주고 또 애플이 또 차세대 칩을 또 삼성전자 제조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 미중 패권 간에 좀 한국을 미국 쪽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을 믿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을 믿고 있는 거다. 체코가 한국의 원전 건설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한국을 믿으니까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체코의 원전은요. 체코 원전이 꽤 있었어요. 기존의 원전. 그건 다 러시아제입니다. 다 러시아제 원전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배제시켰어요. 그 입찰 자격에서. 왜? 자기를 침략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원전을 잘 만드는 나라, 가성비 좋은 나라 어디냐?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국도 같이 못 가요.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그래서 한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진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그야말로 국가의 전략 산업 그런 것들은 한국에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엄청난 큰 기회가 있고 또 네. 반대로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기업가들 특히 CEO들이 정말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또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책에서는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실 근데 영어 엄청 잘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영유 보내고 이거 단순한 언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어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태도, 선호, 취향 이런 것의 문제라고 봐요. 그 먼저 실리콘밸리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에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CEO들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대만 사람이에요. 맞아요. 대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황 이름이 뭐더라? 한자 이름 세자예요. 그 사람도. 황씨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만큼은 못하지만 또 굉장한 반도체 그 패블리스 기업 AMD. 예. 그 리사수 네. 그 사람도 대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젠슨 왕하고 사촌간이에요. 그것도. 네. 또 그 저 유튜브 창업한 사람이며 뭐 야후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미국 유학을 했었거든요. 84년에서 88년 사이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라고 하는 데서 그 유학을 했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학생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고 대만 사람이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됐어요. 한국인의 한 3분의 1. 일본은 벌써 그때부터 거의 없었고요. 네. 중국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훨씬 많았거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인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남더라도 한국인들은 CEO가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엔지니어들, R&D, 리서처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꽤 했어요. 그래서 수업 조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수업 조교가 일주일에 4번 4시간 의무를 가지는데 그중에 2번은 이제 교수를 보조하는 시간이었고 2번은 직접 클래스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걔네들이 하는 파티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 한 번 가봤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문화 정서가 다르니까. 네, 그냥 섞이기가 너무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요새 말도 안 되는 수다들을 그렇게 떠는데 남자이건 여자건 간에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결국 거기 섞이지 못했어요. 물론 공부는 했지요. 수업 시간에 토론도 하고 다 했지만 하지만 친구를 만든다든가 이걸 못한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 지금 여지껏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그 재미난 일은 실제로 이 IBM에서 팀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거기서 이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왜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냐를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삼성에서 부사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실리콘밸리에도 갔고. 요는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서열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서 윗사람 눈에 띄어야 돼.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고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면 내가 올라간대요. 완전 다르네요. 예.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래요. 팀장이든 뭐 위에 사장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이건 뭐 한국이 제일 그 중에서 심하지만 무조건 제일, 그러니까 열심히는 일한다.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있는데 남들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했던 그 방식,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잘해서 윗사람에 인정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산업 구조가 남들 것을 베낄 때 가능한 겁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윗사람이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 일사불란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구조는 우리와 같은 행동 방식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답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 답은 뭐냐? 일본 제품인 거죠. 일본이 성공한 제품,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그들보다 싼 값에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그걸로 우리는 성공 거둔 거죠. 근데 이제는 끝났잖아요. 우리가 베낄 제품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답을 몰라요. 누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걸쳐야 되고 다 협력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 제2의 TSMC가 나올 만한 좋은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뭔가 인재라든지 양성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구조적인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 사회가 길러내야 할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 잘 사귀는 사람. 명료하네요, 진짜. 예. 낯선 사람 피하지 말고 외국인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예. 그리고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협력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서로.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를 찾는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게 만들려면 명백한 원리인 겁니다. 그거는. 그게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설명이 바로 이제 그거인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전 정신, 실패를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죠. 옛날에는 일본이 성공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건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입시 공부하지 마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할 때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많이 하죠. 그렇게. 틀렸어요. 그 말은 틀렸어요. 물론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창의력 한 번 발휘한다고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창의력을 수없이 발휘해야 돼. 계속 실패를 하면서. 그거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
실패를 해도 그 과정을 즐기는 거. 이거죠.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건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건 뭐냐면 소위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것,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가르쳐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떠받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떠받들고 부모도 아이들을 떠받들고 혹시나 무슨 사고 날까 봐 그냥 벌벌 떨고 이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험하게 길러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일 줘야 돼요. 설거지 시키고 야,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네 방만 치우지 말고 전체 다 치워라. 엄마는 설거지 할게, 너는 다른 거 해. 이렇게 일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너는 공부만 해. 절대로 이거는 안 돼요. 이제. 대학 나와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또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글로벌입니다. 요즘에 보면 말이죠. 연휴 때 제일 붐비는 데가 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연휴 때 제일 붐비는 데가 인천공항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보면 외국인보다 한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 공항에는요. 일본인보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네. 한국인들은 밖에 나가서 돈 쓰는데 그래서 지금 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려고 평소에 저축하잖아요. 평소에 돈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안으로 잘 안 들어와요. 일본에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제 K-팝이나 또는 K-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항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냥 유적이나 뭐 고궁이나 이런 걸까요? 아니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바로 사람이에요. 외국인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외국인한테 절대로 바가지 씌우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고 비싸게 받지 말고 외국인일수록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요즘에는 다 인스타그램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세계로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동네 식당도. 제가 그 작년 후반부에 일본의 시골 좀 돌아다녔고 또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데도 갔고 그런데 그 일본이든 포르투갈이든 다 먹는 여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음식들이 맛있고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그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식당들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카야마 같은 그 이 작은 도시에 가면 시골이거든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당 주인도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식당 주인 할머니가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할까요? 못해요. 몇 마디 하는데 그 일본식 발음의 영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도 다 알아들어 서로. 친절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도 다. 포르투갈 그 리스본에 갔는데 리스본도 먹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도시가 골목골목 돼 있어서 다 골목 식당들 다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 찾아갈 때 이제 구글 평점 보고 찾아갑니다. 그 댓글 써놓은 거 보고 찾아가거든요.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어딜 가든 평점 높은 데는. 그런데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포르투갈 말이 별로 안 들려요. 영어가 제일 많이 들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네 식당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구글 평점 보고 다 찾아가니까. 동네 식당도 그렇게 변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글로벌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싹 다 없어집니다. 이거. 다 밖에 나가서 돈 쓰잖아요.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 돈 쓰고
외국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인재들은 또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나가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정말 글로벌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 문화를 스스로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세계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로는 계속 했는데 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 오히려 우리 실제로는 다 쫓아냈어요, 외국인들.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유치원서부터 길러야 되고 어른들도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정말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지 이러한 지정학 시대에 정말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한국 경제 위기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